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작가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작가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획자. 정말 잘 골라. 기획자. 기획자도 있으시죠? 근데 작가분들은 이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죠? 왜 일종의 이게 기획자들이 와서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이던데 사실은 작가분들이 이런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절반 이상이 작가분들이시니까 제가 작가분들한테 맞춰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양학과 나왔어요. 실기 전공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렸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항상 그림 그렸고 대학을 실기 전공으로 들어갔고 이제 대학원부터 미술이론, 미술교육해서 이제 지금 기획가로 혹은 이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같이 일해본 큐레이터들이 전국적으로 100명은 넘겠죠.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저랑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일을 해본 큐레이터들이. 그런데 큐레이터들이 두 부류예요. 실기 전공하고 온 사람 절반 정도가,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인문학 혹은 사회학 혹은 심지어 생물학, 이과 계열 공부하고서 들어오는 큐레이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실기 전공한 사람들은 그림을 빨리 보죠. 빨리 보고 빨리 이해하죠. 좀 뭐라 그럴까, 감각적으로 본다 그럴까. 그리고 전시를 기획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할 때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 혹은 조각을 해본 사람들이 확실히 디스플레이 잘해요. 감각적으로 하니까. 실기 전공하면서 회화를 전공을 했든 조각을 전공을 했든 항상 이렇게 구도, 구성 혹은 공간, 해석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문학 한 사람들은 일단 정보를 잘 모으죠. 감각보다는 정보를 잘 찾아내고 그것들을 분류를 잘하고, 네? 침착하죠. 침착하고 뭐라 그럴까, 해석을 잘하죠. 해석을. 그런데 또 공간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그쪽 전공한 사람들이 취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전시물을 이렇게 편연체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도수 혹은 소재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큐레이터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인데 지금 벌써 60이 다 됐죠? 60이겠다 올해 한국 나이로. 고난범 씨 아세요 혹시? 고난범 뮤지엄 시리즈라고 그렸던 사람. 인물 초상, 그 다음에 닷, 이렇게 색점 혹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색채를 굉장히 잘 쓰는 분인데, 그분이 놀랍게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경력 5년이 있습니다. 상상 못하셨죠? 그분 되게 감각적인 분이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큐레이터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큐레이터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여튼 고난범 씨하고 첫날부터 같이 일해서 만 5년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정말 많아요. 창작자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글이 안 되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대신 아이디어는 고난범 씨한테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큐레이터 됐을 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시험을 무려 7과목을 봤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데
뭐뭐 봤는지 아세요? 직접 봐봤으니까 기억나는데 국어 봤고요, 영어 봤고요, 문화사 봤고요, 국민윤리, 한국사 봐요. 오지선다예요 이거는. 그리고 논문 시험을 2개 봐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서양 미술사 뭐 그런 쪽 한 사람들은 서양 미술사 과목 택하고 뭐 현대 미술로 택하고, 동양 미술사 쪽 한 사람들은 동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이런 거 택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7과목을 보는데 평균 60점 안 되면 떨어져요. 그리고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요즘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그 큐레이터를 뽑는데 시험 제대로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 딱 2이었다니까요. 고난범 씨하고 저하고. 고난범 씨가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사람이에요. 그림만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당연히 입사 동기니까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큐레이터 그림 그려야 되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물어봤더니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본 친구들도 많고 미국 친구들도 많은데 그 당시에 큐레이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착륙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걔네들은 계속 큐레이터 얘기들을 하더래. 그래서 큐레이터가 뭐지? 그랬더니 너 큐레이터를 모르냐? 뮤지엄에서 일하는 기획자들의 큐레이터라고 그런다. 얼마나 막강한데 그러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고 싶고 잘 그려서 내 작품을 미술관에 소장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5년 정도 미술관 들어가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서 작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딱 만 5년 일했어요. 일하고 퇴사하고 그 다음부터 뮤지엄 시리즈가 막 나온 거예요. 자기가 저기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만났던 외국의 작가들 혹은 외국의 그 기획자들, 가장 그 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한 그 필치로 대형 뭐 100호, 200호, 300호 대형 캔버스에다가 그 친구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색채를 뽑아내서 뮤지엄 시리즈로 점점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나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제프 쿤스도 미술관 경험이 있을걸요. 뭔가 하여튼 1년인가 2년인가 미술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결국 한국 미술계, 세계 미술계의 어떤 이 구조를 보면 창작하는 사람 있고, 그죠? 매개하는 사람 있고, 화랑, 그죠? 그 다음에 비평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뭐 이제 옥셔너들, 뭐 제2의 그 아트마켓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뭐 쭉 있는데, 사실은 정점에 뮤지엄이 있잖아요. 그죠? 작가들 평가할 때 소장처를 꼭 쓰잖아요. 캐탈로그 보면 마지막에 소장처. 거기에 그래서 아무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뭐 대구미술관, 부산 시립미술관 작품이 있는데, 유명한 작가는 모마, 테이트, 그죠? 그 다음에 구겐하임, 위트니, 아니면은 대형 박물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형 박물관에 작품 컬렉션 된 작가들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기되는 게 이제 그 작가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되잖아요. 그 정점에 뮤지엄이 있는데, 하여튼 작가로 활동하시던 또는 기획자로 활동하시던 이 큐레이터들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뭐냐면 on offline에서 어떤 기획들이 이루어지는가. 요즘 하도 그 비대면 사회라 많은
그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미술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2월부터 지금 9월까지 약 7개월 2월 18일 날 대구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대구미술관이 2번 휴관했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관했는데 이 7개월이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저랑 같이 일하는 큐레이터들 또 뭐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안 해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2월에 저기 미술관 셧다운 될 때 염려하지 마라.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이건 도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번 안 해보던 거 해봅시다 하면서 미술관이 많은 시도를 했고요. 오늘 보니까 하여튼 대구미술관의 그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게 놀랍게 지금 지표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준비해온 영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서 PPT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2월 19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대구에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2월 20일부터 이제 휴관으로 결정이 나고 이렇게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게 뭐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전시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0년 후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3일 안에 우리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술가들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전쟁같이 다들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버티듯이.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목격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른 사람과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라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는 순간,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할,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괜찮은지 그런 질문과 함께 꽃이 피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고 그 시간은 그래도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 어떤 아픔이나 사회적인 힘듦도 있어도 아름다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꿈 같은 환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동화적인 환상 같은 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새로운 방식의 삶을 다 같이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셨어요? 네. 미술관이 만들었어요. 아주 급하게 그 새로운 연대라는 전치를 알리려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순발력이 생겨요. 사실 미술관이 동영상을 만들어 본 별로 깊은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금세 시놉시스 짜고 또 그 영상 제작 감독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 인터뷰 다 모아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 때가 시작이었어요. 이제 오늘 진짜 하려는 얘기, 미술관은 무엇을 기획할까?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국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시니까 미디어 아트가 이제는 너무나 일반적인 미술의 양식으로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을 생각을 하면 미디어 아트는 신의 자식만 하는 것 같은, 백남준 선생 같은 사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94년일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이 그 회갑 기념으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비디오 때 비디오 땅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때 저기 다다익선이라는 작품뿐 아니라 삼원소라고 네온 사용한 작품에서부터 그 TV 피쉬, 뭐 TV 부다, TV 뭐 가든 뭐 이런 게 아주 총망라된 전시인데 그 전시가 과천에서 있었는데 그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전시를 받아들이는 관람객이나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가.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아 비디오 아트지. 명확하게 얘기해서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미디어 아트예요. 백남준 선생의 예술은 미디어 아트라는 게 있구나. 미디어 아트는 이렇게 TV를 쓰는구나. 그 당시에 그 큐레이터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 전동 타자기 쓰던 시절. 네? 80년대 말에는 방방이 큐레이터 방에 그 타자 수가 한 명씩 배정이 돼 있고요. 먹지 넣고 문서 만들던데요. 80년대 말에 그랬고요. 90년대 접어들면서 전동 타자 들어온 거예요. 95년, 6년 지나서야 방에 큐레이터들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놔주면은 돌아가면서 쓰던데요. 그게 90년대예요. 그랬는데 백남준 선생이 비디오로 그냥 그 큰 미술관을 꽉 채워놓고 뭐 현란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랬다고요. 느낌이라는 게 저건 아무나 못하는 거. 저는 백남준 같은 그 세계적인 저 분야의 창시자가 하는 거.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백남준의 후예들이 나왔죠. 한국에서. 그죠? 그 다음부터 뭐 작가들마다 장비 들고서 이제는 저기 붓 던지고 팔레트 던지고 다 뭔가 영상을 했다고. 김수자, 그죠? 니들워먼, 뭐 베거우먼 이런 영상을 만들고 정현두도 뭐 만들고 하여튼 후배로 이어지면서 뭔가 이제 영상물이 뭐 싱글 채널 비디오니 그거 어려운 TV 한 대 있으면 싱글 채널 비디오고 투 채널즈 하면 비디오 모니터 2개란 뜻인데 그렇게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전시장에서 떠기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큐레이터 입장에서 그 미디어 아트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90년대 말쯤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냥 이 테크니컬한 이런 매체들을 부처럼 사용하는구나. 그죠? 이런 전자기기들이 그들의 표현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구와 재료로서 쓰여질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2000년대 되니까 장룡의 인더스트리즈, 그죠? 장룡의 중공업 나오고 뭐 또 뭐 하여튼 뭐 그 미디어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쯤 되니까 이제 막 흔한 게 됐어. 그런데 2010년쯤 넘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2010년 이전은 아무리 장영의 중공업이고 뭐고 그런 매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작가들도 결국은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죠? 자기 세계를 그냥 그 영상 매체 혹은 뭐 각종의 테크니컬한 매체를 뭐 홀로그램까지도 다 써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벽에 걸어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그렸어 보시오잖아요. 근데 미디어 아트도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2020년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요. 완전히 이 가상현실이 현실화되어 있는 작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작가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게임 프로그램에 완전히 몰입됐던 세대들. 그죠? 그 세대들이 나와서 그의 작품을 보는 관람객조차 그의 작품의 일부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김희천, 뭐 이런 작가들이 요즘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는 그 작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작가가 일방적으로 재현한 무엇, 혹은 작가가 일방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돼야만 뭔가 예술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 그런 20년대에 와 있는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미술가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어떤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요지가 그거예요. 30년 뒤의 미래가 3일 안에 완전히 광속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접촉하는 게 안 되고, 대화를 할 수 없고, 밥을 먹더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돌파구는 어떤 가상의 현실, 그야말로 virtual reality, 그죠? 그걸 얼마나 정말 그 뭐랄까 가치 있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술관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0년 뒤의 미래가 3일 안에 돌아와 버렸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미술관 휴관하자마자 일단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를요. 이것도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걸 비판만 할 것이냐,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뉴스에만 의존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새로운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닐까? 나는 제가 이제 관장으로 큐레이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작가들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전시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염려하지 마라. 작가들이 이미 많이 가 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왜냐하면 작가들은 상상력으로 움직이고 훨씬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그들 스스로 움직이고 있을 테니 그들만 찾아내라. 단 대구에서. 대구 작가들. 왜? 그 당시는 대구가 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죠? 대구 진짜 6,8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만 하여튼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언론들, 뭐 사람들, 우한보다 대구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뭐냐면, 저기 뭐 한국 미술계에서 그 유명하고 뭐 이런 숙제 잘하는 작가들 찾아오지 마라. 대구 작가들. 대구 이 현장에서 겪는 사람들 찾자. 그래서
낸 전시가 새로운 연대였고요.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연대라는 힘을 향해서 우리가 좀 응집해보자 이런 뜻을 갖고 저 타이틀을 계속 사용하고 저 디자인을 계속 썼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번에 전시하면서 아마 가장 그 미디어에 노출을 많이 된 작가가 장용근 작가 같아요. 저는 대구 출신이 아니고 대구에서도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 작가분들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야 대화 나눠보게 됐고 이번에야 이분들이 그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쭉 이제 보시겠지만 이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많이 이끌어냈는데 가장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대구 작가들이 이렇게 훌륭했느냐, 대구 작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그리고 전시로서도 이렇게 수준 높게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었구나. 왜냐면 대구에 뭐 이름 날리는 원로 작가들이 아니라 완전 그 청년 혹은 중장년 작가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작업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생각해온 것들을 정말 100% 발현을 할까 고민하면서 작품들을 내놔서 아주 좋았어요. 장용근 작가가 제일 그 전시에 마중물로 전시장 입구를 얘기를 했는데 전시장 입구에서 전시를 했는데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동산병원을 달려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작가들 하고 있을 거다 뭐가. 간 거예요. 가서 간호사들 직접 만나고 협조를 구하고 사진 다 찍었어요. 그 방진복 입는 거. 그때는 막 방진복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던 때거든요. 정말 초창기에 찍은 사진인데 아니 저 어떻게 간호사들이 기꺼이 피사체가 돼주더냐고 물어봤더니 약간의 딜을 했대요. 저 사진들 한 장씩 드리기로 했대요. 근데 저기 이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꺼이 그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고 작가는 그들에 집중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담았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그 열 화상 카메라에 찍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담아냈는데 열 화상 카메라로 누군가를 찍으면 표정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장용근의 사진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도 알게끔 그렇게 찍었어요. 한번 보시죠. 앞에 사진 보세요. 막 눈, 코, 입 표정 없는데 뭔가 방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그런 게 몸에 다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걸 쭉 찍어서 전시를 했죠. 그 다음 작가 보시겠습니다. 오정향 작가인데요. 의자를 설계했어요. 혹시 전시 보신 분? 미술관 오셔서 앉아 보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냥 보실 때 앉으니까 앞에서 앉아야만 대화가 돼요. 굉장히 로우테크예요. 낮은 단계의 테크닉을 쓴 건데 아주 단순하게 의자에 센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저도 미디어 관련 전시도 기획을 해봤는데 기술이 현란하다고 해서 사람들 감동시키지 않아요. 정말 로우테크를 썼는데 뭉클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이테크가 아니라 로우테크야. 낮은 단계의 테크닉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정향 작가가 이번에 택한 방법은 완전히 가장 쉬운 로우테크. 그냥 센서 장착하기 의자에. 근데 어떤 의자냐면 2m예요. 딱 2m를 그 막대기로 닦아서 두려운 사람은 앉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앉을 텐데 앉아야만 저 건너편 의자에 있는 화면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작가가 직접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뭐 학생 또는 작가, 그 다음에 그냥 뭐 저기 병원에 있는 사람 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의자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대화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 이거는 하이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이테크닉 뭐냐면 김한나란 작가인데 그냥 봐서는 그냥 뭐 풍경사진 같죠? 그게 아니라 미술관 주변에 환경, 기후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공기가 청정하면 그 공기가 청정할 때 나타나는 곤충이 뭐예요? 나비가 날아와요. 그리고 대구 덥잖아요. 이번 여름도 더웠죠. 38도까지 갔었죠. 그러면 나무에서 불이 막 붙어요. 그리고 비 많이 왔죠. 그러면은 저기는 지금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폭포가 만들어져서 폭포물이 콱콱콱콱 쏟아져요. 즉 뭐냐면 이런 테크닉조차 이런 어떤 테크닉조차 이제는 환경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 중에 하나고 그런 얘기를 이 굉장히 대형의 스크린의 두 면에 비쳤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저기 화면 왼편 그 하단에 보면 대기 환경 지수가 계속 노출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지수, 기온, 그 다음에 뭐 습도 이런 걸 돼서 시시각각 그 환경의 변화를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다음 저기 사진 작업 이재영 작가 그 다음에 심윤부터 보죠. 심윤이 좀 전에 아까 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얘기했던 작가인데 이 사람은 그냥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큰 그림인 거 아시겠죠? 450 곱하기 1036이니까 10m가 넘죠. 거기에 뭐냐면 일종의 무기력한 초인 같은 초인인데 무기력한 우리 같지 않았나요? 갇혀있고 어둡고 우울하고 우리를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 방을 완전히 저 어두운 그림으로 채웠는데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머 나 같아 지금 나 같아 억지로 미술관 나왔는데 나 집에 있을 때 저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의 힘이죠. 그 다음 또 근데 저기 심윤 작가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이지영 작가의 저 아주 화사한 사진이 걸렸어요. 이 작가 저기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4월에 찍었대요. 4월은 어떤 계절이에요? 특히 한국은 유럽은 추워요. 막 우박 떨어지고 그래요. 4월에 막 엄지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황무지 같은 시가 나오거든요. 독일 뭐 이런 데는. 근데 한국 4월은 개나리, 진달래 다 피고 나서 수국 피고 그죠? 온갖 꽃이 다 피는 그런 계절인데 기분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요. 작가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완전히 갇혀있고 사람들하고 말도 못하고 특히 대구에서 그랬는데 꽃이 팍 이제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펴서 그 왜 양가적인 감정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은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무기력한데 아니 이렇게 꽃들이 피는구나 해서 그걸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심연 방을 나오면 바로 저렇게 연결되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80년대 90년대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작품 때문에 드렸어요. 90년대 초반에 컴퓨터 학원에 저런 식으로 가셨죠. 컴퓨터 그렇게 배우셨죠 다들. 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컴퓨터 학원 잘 안 가고 그냥
그냥 유튜브로 혼자 코딩 공부하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권세진 작가가 그런 세대니까 지금 왜 학교 못 갔잖아요. 학교 못 가고 저렇게 모여있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합교육, 집체교육. 근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전시장에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일종의 언어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관람객들이. 이렇게 이상하지 왜 무릎이 후들거리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 근데 저 그림이 조각 그림이에요. 조각 그림으로 저 큰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저 그림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체조하던 거 그것도 그려놓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파도 그림도 그렸어요. 파도 그림도 그렸는데 트로피도 그렸는데 저기 보면 학교 교정도 보이는데 이 사람의 기법적 특성은 뭐냐면 되게 저 검은 바다 그림을 그려도 크게 그리고서 자르는 건 쉽죠. 자르는 건 쉽죠. 권세진 작가의 방법은 조각에서 시작해서 큰 그림으로 가요. 큰 그림을 먼저 구성하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작은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저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때 그 조각조각 하나의 작가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야 되고 그리고 감각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연대의식이랄까 이런 걸 좀 상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렸는데 저 작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정재범 작가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의뢰를 받고 나서 며칠 끙끙 앓다가 미술관에 협조를 구했어요. 미술관에 열화상 카메라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있었어요, 한 대가. 사실은 사람들 열재려고 급하게 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작업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기 사람 보이죠? 관람객이에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들어가면 열 화상 카메라에 찍히게 돼 있고 그게 센서로 이동이 돼서 그냥 그 큰 벽에 Face, Hope, Love 이 글자만 있는데 관람객이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관람객이 있을 때 저 작품이 더 완결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경직돼서 들어가고요. 아이들은 춤도 춰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들 네? 페이스, 호프, 응? 정직, 희망 네?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런 많은 단어들이 막 내뿜어져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신천지 교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했을 땐 사랑의 교회 사태는 일어나기 전이에요. 신천지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faith, hope, love라는 단어를 위에다 띄워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했는데 이 작가야말로 뭐라 그럴까 절대 작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을 안 택하는 거죠. 관람객들이 들어오면요 저 빨간 실 그걸 끊고요 우리 저기 어렸을 때 번호 매겨가면서 선 따라 그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뭐 곰도 그려지고 사자도 그려지고 기린도 그려지고 그랬는데 벽면에 작가가 못을 박아서 관람객이 참여하면 꽃 모양이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이 빨간색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극복하자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는
보신 분들은 알지만 희한했죠, 이 작품. 분명히 스피커인데 진동이 계속 있는데 소리는 전혀 안 나요. 팬데믹, 코로나에 대한 어떤 비유죠, 비유. 그 소리 없는 암성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줄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이 긴장감. 응?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이 분명히 진동하고 있지만 소리가 없는 스피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아, 이 작품도 어려워요. 글씨가 반전돼서 읽기 어렵죠. 제가 읽어보려고 엄청 애썼어요. 이 벽은 읽었어요, 제가. 근데 전시장 아래에 깔려있는 거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근데 작가가 그걸 반전 시키면서 어떤 그 소통의 부재, 그죠? 그러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분위기 아시겠죠? 그 다음. 다 젊은 작가였는데 김성수 작가만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김성수 작가가 들어왔어요. 전시라는 게 이렇거든요. 아무리 주제가 좋아도, 아무리 작가가 좋아도 뭐가 하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젊은 작가들이 쫙 모였는데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그때 김성수 작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대구에서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 저 나무 인형들이 그냥 이쁜 나무 인형들이 아니에요. 꼭두예요, 꼭두. 꼭두가 뭐죠? 우리나라에 꼭두 박물관도 있어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여 메고 곡하면서 산수자리까지 갔죠. 상여에 장식하던 인형이 꼭두 인형입니다. 크기가 딱 요만해요. 동춘동에 가면 꼭두 인형 박물관도 있는데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저게.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한 인형이에요. 그런데 김성수 작가가 365개를 만들었어요. 계속 만드셨었는데 이번에 특히 365개를 만들었어요. 1년을 예견을 한 건지 하여튼 이 코로나를 경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365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방진복을 입은 간호사도 들어가 있고요. 푸른 수술복을 입은 의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전시를 기획한 이정민 큐레이터도 들어가 있고요. 이정민 큐레이터를 감독한 권미옥 학예연구실장도 있어요. 저는 없어. 근데 아무튼 그 꼭두를 만들었는데 꼭두를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천정에서 딱 내려와서 이렇게 꼭 그네처럼 공중에 띄운 거예요.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예요. 꼭두가 죽은 자를 위한 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사실은 대구에서 3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아셔요? 사망자의 90%가 대구에서 죽었어요. 요즘에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거기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280명 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정미 작가죠. 독일에서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리어카라고 그러는데 수레 아저씨 중에 요즘은 폐지 줍는 수레만 보이잖아요. 수레인데 그림 수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 10살 이전이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거의. 그 수레 아저씨가 오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수레 위에 그 그림판을 딱 열면 저런 풍경이 나와요. 나 그래서 정미 작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거 해본 적 있냐고. 그리고 그 그림이 딱 나면 그 앞에 그 아이들 세발자전거 의자 같은 의자가 있어요. 거기 딱 앉으면 사진 찍어주고 돈 받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움직이는 사진관이거든요. 근데 풍경이라는 게 백조 있고 막 알프스산 그려져 있고 아니면은 모락꽃 펴 있고 되게 정말 꿈 같은 풍경을 그려놨어요. 조악하게.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것만 오면 찍어야 돼. 하여튼 사진을. 저도 사진 남아있어요. 흑백으로. 엄마한테 막 졸라서 엄마 해갖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흥분해서. 그러면 찍어주고 그거 사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미 씨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저 큰 그림 그리고 저기에다가 메시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 괜찮아?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목가적인 풍경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저기 안부를 묻고 싶었대요. 사람들한테. 당신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아티스트 필을 그렸어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이거를 일일이 기획한 게 아니라 기획자들도 선정했어요. 기획자들은 15명을 선정을 했고요. 작가는 30분을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획자가 한 사람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자 한 사람이 2사람씩을 맡아서 그 영상물의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시납시스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비평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매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에 공모를 한 거예요. 미술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작가들이 공모를 하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오셨어요. 나 이번 기회에 나의 예술 세계를 좀 알리고 싶다고. 그런데 하여튼 30명을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뽑았고 기획자 15명 뽑았어요. 네? 그 다음 보시죠.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분담하고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해서 지금 기획회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영상팁은 따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촬영 및 편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30명을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획자가 기획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신 기획자가 다 달랐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지고 다 차별성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신강호 작가 작업실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 날것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실 풍경도 보여주고 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재료는 실제로 어떻게 구하고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신강호 같은 작가는 한 1,500회 조회됐을 거예요. 더 이상 강력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기에. 근데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끝냈어요. 30명. 한 4개월 한 것 같아요. 보시죠. 근데 이렇게 되게 전시장에서 전시작품을 할 때는 완성된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업실 풍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영상이 안 들어있고 그냥 스테이컷이에요. 심 작가도 굉장히 많이 조회됐어요. 아까 왜 무기력한 인물상 그린 사람. 그 다음 보셔요. 이런 걸 기대.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유튜브에 일단 올라가니까 저희가 미술관 자체 온라인 체계들이 시스템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미술관 홈페이지로 다 연동이 되고 또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자기 세계를 자기의 또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영구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작업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하고 싶고 내후년에도 허락되면 하고 싶어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영상 아카이브가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대구 작가들 아카이브로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어서 이걸 계속 쌓아가면서 뭔가 대구 현대미술을 알리는 그런 소중한 이렇게 주머니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작품 수집도 했어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중에 혹시 공모에 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최대 500만 원 작품 한 점당 500만 원까지 해서 공모를 했죠. 지금 심사 중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근데 이런 작업도 해서 미술관의 어떤 소장품을 구축을 하고 그것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날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결론 나면 이제 다 이제 고시를 하죠. 그 다음 보세요. 자, 홍보팀이 완전히 맥가이버였어요. 그 아까 그 트레일러 영상 있죠. 처음에 시작한 건 다 홍보팀에서 만든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러니까 위기가 나오니까 더 이 사람들이 큐레이터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요. 그 메커니즘을 아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휴대폰 먼저 정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작동을 시켰는데 일단 PR 채널을 점검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다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게 했고요. 그리고 수치가요. 사실은 코로나가 효자예요. 그전에는 저 수치를 올리려고 너무 노력했거든요. 잘 안 올라갔거든요. 300% 올라가요. 딱 저렇게 딱 우리가 저기 태도를 바꾸고 나서 페이스북 조회수, 인스타그램, 심지어 며칠 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인터넷 그 티켓 링크 저기 티켓 예매수 전국 1위 했잖아요. 대구미술관이. 저 아래 뭐가 있었냐면 마그리트 전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국공립 미술관이 22개, 24개 그런 숫자예요. 22개? 2개인 것 같아요. 아직 개관 안 한 데들이 있어서. 지금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대구미술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저기 심지어 저기 구글에서 대구미술관 딱 치시면은 별 5개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날은 5개 다 칠해져 있고 항상 4개 반은 칠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거 6월이니까요. 지금 9월이잖아요.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홍보팀은 힘든데 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관장이 소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간헐적으로 넣고 있고요. 큐레이터들은 지금 전시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나 이런 전시 할 거거든. 그래서 약간의 그 티저한 것처럼 이렇게 신비주의 전략으로 이런 거 보고 싶지 하고 하는 영상물도 찍어서 보내고 있고요. 전시가 시작되면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작가들이 직접 나서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거, 전시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연대전은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기 때문에 어제 보고받기로 에필로그를 저기 촬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곧 띄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시 투어 그리고 이번에 해보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하다못해 사립미술관이 사비나미술관 저희가 다 서치했거든요. 다 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할 때 뭘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비나 같은 경우에서는 잘 보여주려고 자기네 기술적인 그거를 자랑을 하려고 3D 가이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그거. 마치 그 저기 나레이션 모델 같은 사람이 걸어가면 막 공간이 3차원으로 열리고 작품이 막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 번 봐봤는데 메스꺼. 아니 실제로 메스껍다고요. 이게 너무 요동을 치니까 그 카메라 워크랑 이렇게 그림은 그냥 편편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기술이 이야기하려는 거를 압도하면 그런 예상치 않은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효과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비나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걸 했다고요. 근데 볼 때 불쾌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그림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막 그 큐레이터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막 공간이 막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피로감이 그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딱 결론 냈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말자. 필요하면 약간씩 넣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교육생을 현장에서 못 받고 있잖아요. 왔다가 그 중에 확진자 한 사람이라도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미수관 폐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7개월 동안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 구성원 안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은 확진자는 안 나왔는데 확진자 접촉한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완전 폐쇄해요. 지금 몇몇 국공립 미술관 확진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못 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공표는 못했는데요.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스태프들 중에. 그래서 문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구미술관 열었잖아요. 금요일날.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입방정 떨면 한 사람이라도 나올까봐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교육생도 못 맡기 때문에 지금 에듀케이터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이러닝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만 도전적입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그래프 막 상승하고 있는 거 주식 그래프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저희가 하여튼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1920년에 태어나신 분들 100세예요. 올해 만 100세. 그분들도 못 겪어본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이든가 에곤 실레가 그때 죽거든요. 네? 스페인 독감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세 대신 정말 최장수 하시는 사람들도 이런 일 못 겪어봤어요. 김영숙 교수가 16년생이시던가 104세인가 그러시거든요.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너무 어려서 전염병이 돌았었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게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거다. 저 그거 믿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하여튼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거나 하면은 뭔가 이렇게 미술관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일 텐데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보셔요. 봐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하다 말았네. 이거는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의견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노력해서 하여튼 저희 스태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저한테 사실은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서 뭐 큐레이터가 궁금하시면 큐레이터로서 질문하셔도 좋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작가분들 계신데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들 혹은 생각한 이야기들 어느 거라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하셔요.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금년 3월에 인도 국립근대미술관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작년에 협상을 끝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단디 야트라라고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는 주제전이 있거든요. 그 전시 들여오기로 했었어요. 3월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전시할 생각이 없고 금년 여름에는 다니엘 뷰렌 크게 하기로 했었어요. 프랑스 거장이죠. 그런데 그 전시 2년 뒤로 미뤘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직관적인 건데
제가 다니엘 블레는 1년 미뤄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기에서 굉장히 고령이고 그러니까 2년 뒤로 미루자 그랬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요즘 10,000명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년을 미루게 되면 내년 여름인데 그때까지 사태 수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국제전들이 밀려나면서 새로운 연대전이 새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을 전시가 또 구멍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전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시는 9월 29일 날 오픈합니다. 뭐 하냐면 메이드 인 대구라고 그래서 8년 전에 메이드 인 대구 1이 있었어요. 그때 대구의 어떤 그 현대미술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을 조명하는 큰 전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즌 2를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문을 열어요. 그때도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링크를 해서 뭔가 이렇게 풍부하게 미술관이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연대는 젊은 작가들이 주로 들어갔는데요. 메이드 인 대구는 대부분 70세 넘으신 분들이에요. 대구 화단을 대표하는 최병소 작가, 그 다음에 김영진 작가, 또 권정호 작가, 하여튼 그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구 현대미술의 성격을 형성해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신작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들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국제전 뒤로 돌리고 또 국내전 새로 삽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관계 다 저기 외국 전시들은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 계약관계 다 풀고 또 저기 새로 시작하는 전시 만들고 바빴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저도 거의 일반인에 가까운 사실 관람객이고 미술의 미움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기획자로서 제가 지역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원래는 공연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되어가지고 그림 그리시는 작가도 계시고 또 이제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전시 기획을 조그만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전시 기획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입문이다 보니 이렇게 아티스트랑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지 못한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깨어진 건데 함께 하고 어떻게 섞는다고 해서 이게 융합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로 또 기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넘어서면은 네. 불편한 골짜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기획자가 감히 전시 기획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좀 제보를 하면 좋을지 약간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기 89년도에 큐레이터가 됐는데 그 당시는 큐레이터에 대한 개념이 이 나라에 없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수모도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가 32년 됐어요. 89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전시 기획한 것만도 뭐 숫자 못 따져요. 이제는 기억도 다 안 나고. 근데 저도 실수를 했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첫 번째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3-4명, 많게는 40명. 매일 소동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그 큐레이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작가들한테 군림하지 마라. 당신의 기획자라고 해서 응? 군림하려는 순간 당신은 갑이 된다. 응?
작가들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잘한다 그거. 왜냐면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 전화가 와요. 이런 식으로 동물어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 11개월 있었는데 26년 있은 거죠 거의. 아침에 출근하고 있으면 전화 와요. 아주 불쾌한 목소리로. 아무개란 사람 거기 큐레이터 맞소. 실수한 거죠. 말로. 근데 대부분 그 실수라는 게 뭐냐면 잘난 척한 거지. 내가 기획자인데 왜 내 말 안 들어오지?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자들은 내가 기획자인데 작가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됐겠죠.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쓰리쿠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요지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분리하려고 하지 마라. 작가가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있다. 그들하고 정말 진정한 대화를 해요. 그렇지 않고 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한번 그 기획을 하시면서 기획의 대상이 되는 작가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그 실수조차도 쌓여서 경륜이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래요. 학예제기 회의 쫙 하죠. 하는데 무슨 전시를 준비하는 어느 작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저기 실장이면은 아무개한테 저기 그 작가하고 연락해서 뭐뭐뭐 얘기하시고 그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가잖아요. 신참들 들어온 지 1년 안 된 사람들 열흘이 지나도 그 작가하고 소통을 못해. 희한해요. 3년 차쯤 지난 사람들 한 3차에 걸리는 것 같아. 근데 10년 지난 노련한 큐레이터들은 10분 안에 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노련한 사람들은 작가가 어느 시간에 깨 있는지도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10시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아예 전화 안 하거든요. 또 어떤 저기 큐레이터는 그 작가는 새벽에만 움직이는 사람이라 새벽에 전화에 통화되는 거 알거든요. 또 어떤 작가는 휴대폰 없는 거 알거든요. 반드시 이메일로 넣어야지 되는데 휴대폰 없는 걸 모르는 작가는 막 이상한 데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획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면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같은 기획은 없어요. 한 번도 같은 경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들 혹은 그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불협화음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열어놨으니 어떤 질문이든지 하세요. 작가로서 고민도 얘기하시고, 네? 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때 전시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아이 너무 감사해요. 네, 솔직히 딸이랑 이렇게 봤는데 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네. 정말 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시였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대구 작가인 줄 몰랐어요. 다 대구 작가예요. 네, 그분들이 네. 이렇게 그렇게 좋은 전시였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것 같고. 근데 뭐 대구 작가를 일부러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기획의 진정성이에요.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제일 처절하게 겪은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이니 이 문제는 대구 작가들이 얘기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되게 발빠르게 또 네. 전시를 네. 빨리 어떻게 하셨잖아요. 순발력 네, 많이 네. 된 거죠. 큰 미술관에서 그렇게 네. 하셨던 게 너무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작가들 나의 예술 세계 이런 하셔가지고 대구 작가들을 위한 네. 그런 온라인 이렇게 그것도 해주시고 정말 저도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신다는 얘기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네. 반갑고요. 네. 하여튼 대구에서는 제일 큰 미술관인데 이렇게 발빠르게 대구 작가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그 전시 기획하면서 큐레이터들하고 회의하면서 이 전시의 성공 여부는 시간이야. 그거 놓치면 안 돼. 저기 다른 미술관에서들 코로나 주제가 다뤄질만 할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놔야 돼. 다른 미술관 아무도 안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 달리는 거야. 그러고서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너무 좋았어요. 타이밍.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 작가들한테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건 진짜 꿈의 장소와도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뽑으셔서 이렇게 전시를 하시고 하시는데 네. 정말 작가들로서는 저기 정말 나도 전시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늘 꿈의 장소이기 때문에 늘 1년에 네. 정기적으로 가서 보고 네. 작품도 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이제 미술관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네. 할 것 같은데 대구 작가도 어떻게 할 건지 좀 네. 그거를 좀 받든지 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경우나 놓치는 부분. 근데 제가 또 뭐 이렇게 작가들이 작품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열정 네. 그런 네. 걸로 이제 좀 뽑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기 보도 자료를 살짝 내보낸 게 있었는데요. 대구 미술관이 10년이에요, 내년이. 근데 그동안 꾸준히 비판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구 미술관은 남의 미술관 같다는 거예요. 해외 유명 작가 데려오는데 그리고 2인 성상이 있어서 전국구 체급에 작가들 데려오는 건 알겠는데 대구 작가들은 그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대구 작가들은 왜 항상 소외돼? 그게 끊임없이 비판이 돼 왔더라고요. 제가 그냥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연대전 때도 그 청년층, 장년층 작가 중에 대구 작가 발굴하자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됐던 전시고요. 내년에 새로 런칭하는 전시가 있어요. 뭐냐면 나티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성상은 전국 단위인데 대구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구 작가 아카이브가 쌓이질 않아요. 10년 동안 없어요. 대구 미술관에. 대구 작가 데이터가 별로. 그래서 나티스트를 만들었는데 발표했거든요. 대구 아티스트예요. 대구 아티스트를 줄이니까 나티스트고 또 어떤 뜻이냐면 나티스트가 화세 던지는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관여, 그러니까 뭐랄까 집중해서 이 작가들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중견 작가 부문 나티스트, 원로 작가 부문 나티스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는 중견 작가 부분에 차규선 작가하고 정은주 작가 전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로 부분에는 차기남 작가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술관을 바라보실 때 성급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불만들이 막 제가 왔더니 왜 대구 작가들 소개시키냐 이러면서 저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길게 지켜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뭐냐면 나티스트가 10년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가가 적어도 20명 이상 소개가 될 거고 아카이브가 쌓이겠죠. 그리고 그 작가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도 계속 살펴보겠죠. 그 세월의 두께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인성이 올해가 20주년 됐습니다. 20주년. 그래서 저기 작년에 선정된 작가가 조덕현이어서 이번에 조덕현 전시가 열리는데 20주년 특별전이 열려요. 옆에 방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대구 작가가 3분의 1은 들어가 계세요. 그때도 또 대구 작가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 또는 대구의 비평가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미술관을 길게 지켜보라. 관장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미술관의 역사들은 채워져 갈 거고 한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30년 지났을 때 그 미술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이 그 지역사회, 대구라는 지역사회에서 그 퍼블릭 뮤지엄인 대구미술관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또 새로 시작된 게 아카이브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미 한 2만 점이 모였어요. 금년 안에만.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 갈 거예요. 질문 더 있으세요? 공모전의 선정 기준이 뭐예요? 다 틀려요, 공모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전도 보시면 그냥 보시지 말고요. 선생님의 기준이. 그때 그 공모전 성격에 맞게 심사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전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송은 미술 대상도 있고요. 송은, 그죠? 뭐 저기 기업들에서 하는 미술상들이 있는데 포스코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상의 수상자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 보면 그 줄기가 보여요. 어떤 공모전은 좀 팝아트적인 작가들을 계속 뽑아온, 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작정 검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모전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내가 거기 맞는가, 내가 내면은 가능성이 있겠는가 보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공모전 났다고 그래서 그 한 번 나온 요강만 보시지 말고 그 공모전이 유지해온 역사를 보셔요. 그게 답이에요. 많이 말씀드렸다 오늘. 완전히.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작업실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하시는데. 세미나가 좀 작가들을 위한 세미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은 가야지만 좀 강의도 좋은 강의도 들어주고 이런데 지방에서 대학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작가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런 기회가 좀 미술관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저도 대구미술관에 갔더니 교육 담당 한 명 지정해놓고 그 사람 혼자 다 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구조를 못 잡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교육팀을 작년에. 그 팀장도 앉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오지 않았으면 뭐 아카데미 강좌에서부터 또 뭐 실무적인 강좌, 뭐 저작권 강좌, 뭐 이런 것까지를 조금 하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술과 법, 미술과 저작권 해서 강사들 모셔다가 대구미술관 강당이 150석인데 거기 꽉 채워서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하면 유튜브 라이브.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프로그램 지금 그런 쪽으로 전환하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실제적인 거, 네? 이런 것들로 지금 팀장이랑 그 교육팀에서 지금 머리 끙끙 앓고 있어. 해보려고. 특정 이렇게 작가들이나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강좌를 열으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육 담당자 혼자니까 혼자 그 프로그램 소화하느라고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급급한 거죠. 프로그램 소화해내기도. 근데 이제는 팀 체계를 갖췄으니까 좀 사실은 청소년 강좌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에 이 미술의 어떤 경험을 갖는가에 따라서 작가도 나오고 큐레이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시니어 강좌도 중요해요. 노년층. 요즘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전혀 못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문화예술 기관들, 기구들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